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탈표 규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파문이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아들의 흠결로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의 뜻을 존중한다며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야권이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인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 이어 통신 분야 과점 폐해까지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여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 업체를 늘려 과점 구조를 깨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속초와 강릉 중심으로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내린 폭설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의 파장을 불러올 걸로 보이는데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탈표 규모에 따라 그 여파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은 부당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당론 없는 자율투표만으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이지만 민주당 169석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심사는 피할 수 있지만 방탄국회 비판을 비껴가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뭘 해도 방탄이라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붙은 상황에 부결 이후 당 지지율이 계속 저점을 찍는다면 내부 결석을 유지하기가 더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쪼개기 영장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영장까지 날아든다면 당내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대통령실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계속 해가지고 올 거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69석 이상 압도적 부결표가 나온다면 똘똘 뭉친 단일 대우를 확인하며 이 대표 체제는 한동안 탄력을 받겠지만 가까스로 부결의 문턱을 넘는다면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공산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전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소수 여당이 연일 민주당 내 이탈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 대표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구속 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 당내 단일 대우 유지도 못할 만큼의 리더십 실종이 입증돼 대표직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금 단일 대우가 깨지면 당 분열이 빨라진다는 우려 탓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다만 부결되더라도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파문이 일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송구하다면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라는 흠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스스로 철회하고 가족 모두 반성하고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자진 사퇴로 이번 인사에 대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추천을 감행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남구준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출신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지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정순신 본부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파다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이 요직에 포진하면서 경찰마저 장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의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중책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심사 끝에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본부장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경찰청은 정 본부장 임명을 발표하면서 수사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으로 내부 반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런저런 장단점을 다 고려했고요. 네, 고려해서 지금 추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국수본부장 추천은 임명 하루 만에 자진 사퇴로 귀결됐습니다. 국수본부장은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없어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본부장 아들의 학교 폭력은 5년 전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문제지만 미리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정 본부장 임명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족이 됐다면서 반발이 컸던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에 대한 용퇴 요구까지 불거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때부터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터라 정 본부장 사퇴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대통령실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정순신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과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 야권은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 고비를 조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대통령실은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발빠르게 사의를 수용했지만 아들의 학교폭력이란 민감한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는 걸 우려해 언급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안 되지만 자녀 문제가 공직 수행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도 정 변호사의 사의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기 전에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교폭력 심각성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한다며 비난해온 민주당은 사퇴는 당연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변호사 부자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인사 검증도 질타했습니다.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기 바랍니다. 당 차원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도 정 변호사가 특권을 대물림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의 표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 식구 챙기다가 나라 말아먹게 만들 인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전국은 바람잘 날 없는 양상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학교 폭력이 최근 학교 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교실 담장을 넘어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징계 범위를 정하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많아진 건데 이에 행정법원은 담당 재판부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중학교 축구팀의 A군은 합숙소에서 동급생 B군이 자신을 계속 놀리자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B군의 구타가 이어졌고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A군에게도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군 측은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폭위 결정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로 학교장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천여 건 정도였던 학폭위 심의 건수는 이듬해 2배가량 뛰는 등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불복 소송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된 원인은 교내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학폭위 구성과 절차의 한계나 하자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구성원이 비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다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어서 당사자들이 다소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가해 사실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일단 소송부터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증가로 법원 부담이 커지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부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그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던 학교폭력 사건을 이제는 법관 1인의 단독 재판부 3곳이 나눠 맡도록 해 사건 처리 신속성을 높인 겁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합의부에서 하던 사건을 단독재판부에서 맡음으로써 사건의 충실한 심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일선 창구로서 자리 잡지 못하면 교내폭력 사건이 담장 넘어 법원으로 쏠리는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새해 들어 도발을 자제해오던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자 한미일도 연합훈련을 하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던 북한이 갑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쏘아올린 건 지난 18일. 새해 첫날 방사포 발사 이후 중단됐던 도발은 50일도 안 돼 재개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한미는 미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연합 공중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쏘며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를 위협했고 우리 군은 다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공중급유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동해상에서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펼치며 안보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 추적, 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로 도발 수위는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가장 반발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대규모의 야외 기동훈련까지 들어있고 상당히 고강도의 북한의 반발이 집중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의 연이은 대응은 핵 지렛대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또 다른 카드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 발사나 7차 핵실험이 거론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훈련시설 방문 등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억제 전략에 골몰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란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해 0.78명인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12만 3천여 명만큼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던 조건 가운데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폭을 10만 6천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부담과 병력 손실을 늘리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동안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육아는 물론 주거와 일자리, 지방 균형 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PA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 PA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데 최근 한 대형 병원이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달 초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 간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는 이유입니다. PA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족한 의사 일손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구인 사이트만 들여다봐도 PA 간호사를 찾는 병원은 한둘이 아닙니다. 업무 구분에 아예 PA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 이상급에서는 의사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특히 외과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PA가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채용 공고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을 위반한 업무를 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약 김밥이라는 걸 판매한다고 광고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법 위반은 아니죠. 그 내용물에 실제 마약이 들어갔으면 그게 법 위반인 거잖아요. 이런 비유처럼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가 법 위반으로 바라볼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사들 생각은 다릅니다.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의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겁니다. PA 간호사 채용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사윤리 위반이라며 엄중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PA 간호사가 잘못해서 숨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은 병원이 의사를 늘려 뽑으면 해결될 일이라지만 대학 병원조차 전공의를 한 명도 못 받는 과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통과 여파로 2년여 만에 힘겹게 발을된 의정협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를 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 4월에 끝나면 상급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위법성 논란이라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택하면서 이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인상기조가 끝난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반 동안 숨가쁘게 이어왔던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한국은행. 그동안의 인상 영향 등을 점검할 시기가 됐을 뿐 인상 기조를 중단한 건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를 인상한 후 시간을 두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오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당분간 연 3.75%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실제 추가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의 우려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마저 한풀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경기 둔화를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한국은행 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한 단계 낮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에 악재가 될 게 분명한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선택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지금 현재 조건이 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상당 기간 동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처럼 정상 궤도에 돌아오지 못하는 부동산도 걱정거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시작으로 금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추가 인상을 꺼릴 것으로 보는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부실화 우려감이 상당히 있고요. 기업금융 쪽으로는 지금 PF 쪽에서 단기 시장 쪽에서의 조달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변수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더 오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는다면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 이어 통신 분야 과점 폐해까지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여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알뜰폰 업체를 늘려 과점 구조를 깨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돈잔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독과점 폐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 삶에 직결된 필수 서비스의 과점 체제를 깨지 않으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간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반응한 건 LG유플러스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접속 장애 사태를 빚은 만큼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는 물론 기존보다 최대 30%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희 모든 사업의 출발점은 고객이라는 점을 되새겨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다른 통신사도 잇따라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조금 확대로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시지원금의 15%까지인 추가 지원금 상한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기간통신 사업자인 SKT에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해 알뜰폰 사업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 밖에 일정 시간을 넘는 서비스 장애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손보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고시식당이라고 불리는 고시촌 한식 뷔페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고시생들을 위한 대표적인 가성비 음식점이죠.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한 끼에 6,000원대였던 가격마저 올랐고 이마저도 견디기 어려워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학원가와 고시원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동. 싼 값에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한식 뷔페. 이른바 고시식당의 점심시간은 지갑이 얇은 청춘들로 늘 붐빕니다.
빈 그릇에 밥과 국, 고기 반찬 그리고 과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6,000원대를 유지하다가 이 물가 부담으로 가격을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고시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기에 식당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자재 값부터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상승률은 30-40%에 이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한계치에 좀 다다른 거죠. 이제 저희가 방어하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이 인상 요인들이 많으니까 학생분들한테 그나마 좀 부담이 좀 덜 갈까 좀 고민을 하던 중에 올리게 됐습니다. 고시 식당의 최대 경쟁력이 저렴한 가격인 터라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고시 뷔페들이 예전 같지 않게 문을 좀 많이 닫고 있는데 일부 고시 뷔페만 지금 유지되고 있고 여러 군데 고시 뷔페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시생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식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열흘치 또는 한 달치 식권을 할인된 가격에 미리 사기도 하고 10끼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월식으로 끊거나 아니면 10끼 이렇게 끊는 게 많이 가성비가 좋죠. 한 끼에 한 5천 원 정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직접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라면으로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노량진이 서울 다른 데나 아니면 이제 타지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싼 편인데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라면으로 먹고 하루에 한 끼는 이제 자기가 사 먹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외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백반 평균 가격 역시 2년 전보다 1,000원 가까이 뛰어 7,6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격을 또 올려받아야 하나 고민하는 식당 주인도 용돈을 아껴가며 공부하는 고시생도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에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 미계약분이 속출했지만 선착순 분양을 거치며 속속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을 갖추면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며 향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후분양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모델하우스. 청약자 30여 명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일부는 텐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자 로열동과 로열층을 먼저 잡으려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선착순 분양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동호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서 빗속에서 대기줄이 50m 정도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 2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0.3대 1에 그치자 분양가를 10% 내리고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관심을 끄는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 계약률이 59%에 그쳤던 광명시 철산동 3,800여 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500여 가구가 남았었지만 선착순 분양에 사람이 몰리며 완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수한 입지와 선호도 높은 브랜드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까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면서 선착순 분양에서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초기 계약률 59%였던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등이 선착순 분양에서 대부분 완판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둔천주공 소형 평형 미계약분 800여 가구의 무순위 청약 완판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는 서울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 잔여 가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특별 공급 청약에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거나 1순위 청약에 한 명이 신청하는 등 심각하게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부동산 침체기이지만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경우 청약 수요는 여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청약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와 중국 간 직항 노선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 완화로 인천공항 외에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관광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부족 등을 이유로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크게 떨어지면서 방역 조치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 공항 이외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고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 재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다음 달 9일부터 제주와 중국 시안을 오가는 직항편을 주 1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제주와 중국 시안 노선은 코로나 사태로 2년간 운항이 중단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개됐지만 지난달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 일원화 조치로 운항이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이전에 직항편이 있던 중국과 홍콩, 마카오 노선을 포함해 27개 노선이 재운항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면세점과 카지노 등 관광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외국인 관광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여행 목적의 관광 비자는 여전히 제한돼 있고 단체 여행 가능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여전히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 방침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당장 효과는 없을 거고 한 하반기부터 좀 영향을 좀 볼 것 같고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방역 완화 조치로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임금도 물가도 좀처럼 오르지 않았던 일본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변화를 보이는 건데요. 일본 대기업들의 잇따른 임금 인상 방침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노조는 직위와 직종에 따라 기본급 인상 등 15종류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4월 도요타 사장에 취임하는 사토고지 집행 임원은 1차 교섭 뒤 임금과 상여금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 전체로 분배를 촉진하는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요타 노조는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20년 동안 최고 수준의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대기업 혼다 역시 기본급을 포함해 19,000엔, 우리 돈 18만 원을 올리기로 하는 등 역시 노조의 임금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기본급 인상액은 12,500엔으로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41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행진 속에 일본 노조들은 전례 없이 높은 인상액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등 일본 산업계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시다 내각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극복의 핵심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도 이러한 흐름에 속도를 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この春の賃金交渉に向け物価上昇を超える賃上げに取り組んでいただくべく政策を総動員して環境整備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물론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분위기가 각 업계의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업계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얼마만큼 확대될지 그리고 실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We defeated Russia. We have no fear in the battle for minds of the world. Ukraine didn't fall. Ukraine is alive and kicking. І вашого народу. Слава великій Україні, слава Великій Британії. Дякую.
президент тут.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Just for our land and for our freedom. Or launching cruise missiles. He killed 16 people just yesterday. Nobody's going to break us. We're strong. We're Ukrainians. Синьо-жовтий прапор України знов замайорить там, де його дім, там, де він має бути. Території нашої держави, але точно неможливо окупувати. Просто знищити усе, що є в місті. Потрібно повністю розірвати зв'язки. Де ця безпека, яку має гарантувати Рада безпеки? Її немає. Все це ви бачите. Відрізняється від того, що робили терористи Даїш. The war. What's more opposite to music? The silence of ruined cities and killed people. Our children draw swooping rockets, not shooting stars. Speaker. Coalition of the planes, and I appeal to you and the world with simple and yet most important words. Combat aircrafts for Ukraine, wings for freedom. He will definitely fall already this year. We can make it, all of us together, just as David did.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전쟁 1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한국 지도부 초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무총리의 한국 방문도 추진 중이라며 양국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최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며 향후 러시아의 패배를 강조했습니다. But if Putin thinks he can wait us out, he is badly mistaken. Time is not on his side. 그의 이 같은 확언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최대 우방 미국의 피로감입니다. 2월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미국민이 지난해 4월 73%에서 58%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트럼프와 디센티스 등 공화당 내 유력 대선 주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백지수표 정책으로 비유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의 원조 규모는 1,130억 달러, 146조 원에 이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서방 측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So it's quite possible that the war itself will become diminished. The fight, both sides will become exhausted.
that there won't be as much support for the Ukrainians. I can imagine all of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 방문과 연설을 통해 변함없는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We'll hold accountable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is war, and we'll seek justice for th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그러나 바이든의 메시지는 서방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온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장기전은 인적, 물적 황폐화와 향후 회복 불능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안에 전쟁 승리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1년 동안 73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약안전처로부터 유 씨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수사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유 씨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인 하이브가 2위 업체인 SM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거라는 기대와 함께 독과점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사 기준은 무엇이고 또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신지원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14.8%를 매수해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3월에 공개 매수 방식으로 지분 40%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그렇게 될 경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이후의 시장 점유율과 가격 인상 우려, 신규 진입 장벽 등을 고려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흔히 합병 시너지라고 말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도 함께 평가합니다. 하이브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SM의 현 경영진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SM과 하이브 매출이 국내 종합기획사의 66%, 음반 음원 수익의 70%, 공연 수익은 8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독과점 우려가 커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지적인데 반대로 하이브 측은 K-팝의 세계화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업 결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서는 기업 결합이 조건부 승인되거나 불허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국내 피아노 시장 2위 업체인 3위각기가 1위 업체인 영창악기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기업 결합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피아노 시장의 60에서 90%까지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1년 내 주식 지분과 자산 전부를 다시 매각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2005년 맥주 회사인 하이트가 소주 회사인 진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맥주 시장의 58%와 소주 시장의 56%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출고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도 공정위는 여러 단서를 붙였습니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 국제선의 48.9%, 국내선의 63.6%를 과점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쉬워지도록 항공편의 운항 권리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분간 노선 운임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비스 품질과 공급량을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간 M&A를 해서 그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경쟁 기업들을 배제적인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 과정에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 기업이 자발적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출하면 신속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하이브,
2위인 SM, 여기에 거대 IT 기업 카카오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지는 독과점 이슈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소재 중 하나인데요. 구름과 노을 등 하늘 풍경에 매료된 작가들이 회화와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한동안 산에 빠졌던 작가가 팬데믹을 겪으며 산 너머 하늘 풍경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불변의 산과 바위에서 찾던 모습을 일출과 일몰 등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거대한 먹구름 속에서 때로는 낯익은 얼굴이, 때로는 낯선 뒷모습이 보입니다. 산과 하늘의 중간지대에 있어서 뭔가 인간 세계와 또 하늘, 그런 열린 신성한 공간을 연결하고 매개해주는 기호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넓적한 평봇으로 여러 번 얇게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해 몽환적 색감을 수채화처럼 구현했습니다. 여러 색이 하나의 층으로 쌓여서 그러한 색의 혼색, 그 최종적인 색의 그런 미감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붓질은 그려지는 것도 있지만 또 지워내는 것들이 있고. 예술적 영감을 주는 뭉게구름을 지상에서 만들어내는 작가도 있습니다. 베른나우트 스밀데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구름을 피어오르게 한 뒤 그 순간을 촬영한 작품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신승배 김용훈 작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름 사진들 속에서 다양한 얼굴을 찾았습니다. 강아지와 해맑게 웃는 아이 등 구름 속에서 찾아낸 모습은 상상력의 지평을 넓힙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전통 창극 정년이가 개막 2달 전부터 전성 매진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연극계의 대표적인 작품 만선과 아마데우스 등 주목할 만한 공연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구 가고 싶어서 한경했으니까 얼른 단장님 좀 불러주시오. 국국에서 돈을 가만히로 벌고 싶단게요. 1950년대 목포에서 온 소녀 정연이가 소리꾼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모든 배역을 여성 출연자가 맡아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사라진 여성 국극단을 다룬 웹툰이 원작입니다. 창극으로는 이례적으로 개막 2달 전에 모든 좌석이 팔렸고 추가 공연까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원작의 탄탄함과 국악계 슈퍼스타인 이자람 음악감독, 그리고 여성들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여성들이 서로 성장할 때 질투하고 시기한다고 미디어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열망에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빌런이 사실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연대의 어떤 마음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서로를.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와 그의 재능을 질투해 번민하는 궁정작곡가 살리에리의 이야기. 1984년에 나온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연극입니다. 주인공인 살리에리 역은 4명이 맡았는데 그중 1명은 여성인 차지연 배우가 캐스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악의 도시에서도 가장 성공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작은 섬마을을 배경으로 빚을 갚기 위해 거친 바다로 나가야 했던 서민들의 쓰라린 삶을 그린 만선입니다. 도사가 싸게 못나서 지방 나가 배 안 타게 생겼어. 생각을 해봐 지방골을. 천승세 작가가 쓰고 1964년 초연된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로 꼽히는데 지난 2021년 새로운 연출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아 이번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실주의 희곡에 충실한 무대로 평가받는데 5톤의 물을 쏟아부으며 구현하는
비바람 장면이 압권으로 꼽힙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은 잠을 자면 뇌에서 청각 신호를 처리하는 청각신경회로도 잠을 잡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는 어떻게 소리를 들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청각신경회로 대신 소리에 반응해 뇌를 깨우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찾아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광섬유를 통해 뇌에 빛을 쬐어 특정 부위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실험용 생지입니다. 이 생지가 자는 동안 주황색 파장에 빛을 쬐어 뇌 특정 부위의 기능을 억제했습니다. 그러자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생지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생지가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은 각성에 관여하는 베네칙 시상액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수면 중인 쥐에 녹색 파장에 빛을 쬐어 베네칙 시상액을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알람 소리가 없어도 생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베네칙 시상액을 자극한 것이 실제 잠용종 소리를 들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겁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이를 통해 동물이 깨어있을 때와 잠을 자는 동안엔 청각 신호에 반응하는 뇌신경회로가 다르다는 점을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잠잘 때 소리 자극을 들려줬을 때 어떤 신경이 활동을 하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청각신경은 자는 동안에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깨어있는 신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베네칙 시상액 신경들이었죠. 연구진은 베네칙 시상액의 그리포라는 신경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베네칙 시상액은 뇌에서 감각 정보의 중개센터 역할을 하는 시상액의 일부로 주의력과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구진은 초음파나 전기 자극 등의 방법으로 베네칙 시상액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면 각성 관련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 아침도 반짝 추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1도로 다소 추운데요. 낮에는 9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곳곳이 미끄러우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6.7도, 청주 영하 3.3도, 대구가 영하 3.4도고요. 낮에는 온화합니다. 서울이 9도, 춘천과 대전이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